여러분, 노후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돈? 건강? 자식? 맞습니다. 다 중요하죠. 그런데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집입니다. 집이요? 그냥 살 곳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요즘 정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큰 병원 바로 옆에 살던 분들이 1년도 못 버티고 이사를 갑니다. 전원주택으로 내려간 분들이 6개월 만에 도시로 돌아옵니다. 실버타운에 수천만 원, 어떤 곳은 억대의 입주비를 내고 들어간 분들이 2년 만에 다시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집은 분명 좋았습니다. 깨끗하고 넓고 경치도 좋았어요. 시설도 최신이었고요. 근데 정작 살아보니 살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제가 30년간 노후 상담을 하면서 만난 어르신들이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선생님, 집 때문에 내 삶이 더 힘들어질 줄은 몰랐어요. 이 말씀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집 하나를 잘 선택해서 이제는 마음이 놓이고 하루하루가 즐겁다고 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놀랍게도 그 차이를 만드는 건 집값이나 집 크기가 아니었습니다. 평수도 아니고 브랜드도 아니고 층수도 아니었어요. 노후의 집은 단순한 거주지가 아닙니다. 집 하나가 노후의 편안함을 보장하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60세 이후 절대 실패하지 않는 집 선택 기준 4가지를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놀라운 건 대부분 사람들이 정반대로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병원 옆이요? 아닙니다. 큰 평수요? 아닙니다. 전원주택이요? 아닙니다. 실버타운이요? 그것도 아닙니다. 진짜 답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이 기준을 아느냐 모르느냐가 노후 20년의 행복과 후회를 갈라놓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제가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이제 애들도 다 나갔으니까 큰 집이 뭐하러 필요해?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하시죠? 맞는 말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집을 확 줄입니다. 67세의 김 여사님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뒤 혼자 30평 아파트에 남아있는 게 허전했습니다. 관리비며 집안일도 감당하기 벅찼고요. 그래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 아파트를 팔고 교외 12평 원룸으로 이사했죠. 깔끔하고 관리비도 적게 나오고 이제야 홀가분하다 싶었습니다. 드디어 짐을 덜었다는 안도감도 있었어요. 하지만 정확히 한 달 후 김 여사님은 친구에게 이렇게 털어놨습니다. 여기서 살면 미쳐버릴 것 같아. 정말로 숨을 쉴 수가 없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처음엔 아늑하다고 생각했지만 며칠만 지나니 갑갑하고 숨이 막혀왔습니다. 좁은 집엔 식탁도 없고 거실도 없습니다. 침대와 옷장, 작은 주방이 전부였어요. 물건은 계속 쌓이는데 둘 데는 없고 버릴까 말까 고민하다가 하루가 다 가버립니다. 게다가 집이 좁아지면 그만큼 심리적 여유도 사라집니다. 앉을 자리는 있었지만 머물 공간은 사라져버린 것이죠. 혼자라는 외로움의 좁은 공간에 갑갑함까지 겹치니 한순간에 숨막히는 삶이 된 겁니다. 김 여사님은 결국 석 달 만에 다시 이사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20평대 아파트로요. 그제야 숨을 쉴 수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큰 집은 어떨까요? 자식들이 결혼하고 손주들까지 오면 집이 넓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넓은 평수로 이사를 결심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68세 임 여사님도 그랬습니다. 자녀들이 모두 독립했지만 40평 아파트를 고집했습니다. 언젠가 식구들이 다 모이면 그 넓은 공간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손주들이 뛰어놀 공간도 있어야 하고 자녀들이 묵을 방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막상 1년이 지나고 보니 자녀와 손주들이 집에 온 날은 명절 포함단 10일. 나머지 355일은 부부 두 분이 텅 빈 방들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중요한 건 시대가 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자식들은 명절 때 오랜만에 집에 와도 자고 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통계를 보면 명절에 부모님 댁에서 숙박하는 자녀의 비율이 지난 10년간 30% 이상 감소했다고 합니다. 예전처럼 며칠씩 모여 함께 지내는 풍경은 거의 사라진 겁니다. 대부분은 아침에 와서 식사만 하고 오후에는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거나 여행을 떠나는 경우가 훨씬 많아진 것이죠. 손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할머니 집에서 놀다 가는 게 아니라 키즈 카페나 놀이공원에 가는 걸 더 좋아합니다. 시대가 변한 겁니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방이 많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막상 살아보니 매일같이 청소하고 먼지 털어내는 일이 너무 힘듭니다. 그게 바로 신체적 부담이죠. 60대 후반, 70대가 되면 몸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진공청소기를 들고 방 4개를 다 돌기가 힘들어요. 창문 닫기, 화장실 청소, 베란다 정리. 젊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이제는 하루 종일 청소해도 끝이 안 납니다. 또 매달 나가는 관리비, 전기세, 난방비. 방이 많으니 쓰지 않아도 돈은 계속 새어나갑니다. 겨울에 난방비가 한 달에 30만 원씩 나오는데 정작 쓰는 방은 안방 하나뿐이에요. 이건 명백한 경제적 부담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더 힘든 건 사람은 없는데 빈 방만 덩그러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걸 바라보고 있으면 이상하게 더 쓸쓸하고 허무해져요. 자식들 방, 손주들 방이라고 만들어놨는데 1년에 한두 번도 안 쓰입니다. 이게 바로 심리적 공허함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겹치면 큰 집은 오히려 삶을 더 무겁게 만들 뿐입니다. 그래서 노후주거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가장 알맞은 집 크기는 20평에서 25평이라고요. 이 정도면 너무 크지도 않고 그렇다고 답답하지도 않습니다. 방 2개, 거실, 부엌, 화장실이 갖춰져 있어 부부가 생활하기에도 충분하고 자녀나 손주가 잠시 찾아와도 불편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청소와 유지에 무리 없는 규모, 관리비나 공과금도 감당할 수 있는 범위. 결국 이 25평 전후가 몸도 마음도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선택이라고 전문가들은 강조합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분들 중에서도 20평대로 이사한 뒤에 가장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0평에서 23평으로 줄였는데 오히려 더 넓게 느껴져요. 관리할 게 적으니까 마음이 가벼워졌거든요. 결국 노후주거에서 중요한 건 큰 집이 아니라 내가 관리할 수 있는 크기에 있습니다. 크기를 정했다면 그럼 그 집은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병원 근처를 떠올리시는데 진짜 답은 의외의 장소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사를 앞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모르니까 큰 병원 근처로 가야죠. 합리적인 생각처럼 들립니다. 나이 들면 아플 수도 있고 응급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실제로 대형 병원 앞에 산 사람들의 70%가 1년 안에 후회합니다. 71세 최 여사님이 그랬습니다. 대형 종합병원 바로 앞 오피스텔로 이사했습니다. 무슨 일이 생겨도 병원이 코앞이라는 생각에 안심이 되었습니다. 창문 밖으로 병원 건물이 보였고 걸어서 3분이면 응급실에 갈 수 있었어요. 하지만 불과 한 달 만에 후회가 찾아왔습니다. 앰뷸런스 사이렌 소리가 하루 종일 들렸습니다. 새벽에도 한밤중에도 우우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처음엔 그러려니 했는데 점점 그 소리가 불안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언젠가 저렇게 실려가는 날이 나에게도 오겠지? 이런 생각이 자꾸만 들었습니다. 병원 앞을 지나갈 때마다 휠체어에 앉은 사람들, 링거를 맞으며 걷는 환자들, 슬픈 표정으로 나오는 보호자들이 보였습니다. 병원이 가까워서 안심되는 게 아니라 병원이 가까워서 매일같이 죽음을 떠올리게 된 거죠. 밤에 잠들기 전에도 자꾸만 병원 생각이 났습니다. 나도 곧 저기 입원하게 되겠지. 나도 언젠가는.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결국 6개월 만에 다시 이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복지관 근처 아파트였습니다. 복지관까지 걸어서 5분. 매일 아침 복지관에 가서 시니어 요가 수업을 들었습니다. 점심은 복지관 식당에서 해결했고 오후에는 서예 동아리에 참여했으며 저녁에는 같은 수업을 듣는 사람들과 산책했습니다. 최 여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는 살아있는 곳이에요. 병원은 아픔과 죽음을 기다리는 곳이었어요. 이 말씀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병원은 아플 때 가는 곳이지 매일 보며 사는 곳이 아닙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환경 자극 효과라고 설명합니다. 우리는 매일 보는 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병원을 매일 보면 아픔과 죽음을 떠올리고 사람을 매일 보면 삶과 활력을 느낍니다. 환경이 우리의 생각을 만들고 생각이 우리의 기분을 만들고 기분이 우리의 건강을 만듭니다. 그런데 복지관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곳은 살기 위한 공간입니다. 밥을 먹고 사람을 만나고 무언가를 배우고 나누고 웃고 삶이 굴러가는 하루의 중심이 됩니다. 복지관은 노년의 강남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과장처럼 들리시나요?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일본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복지관 근처 집값이 학군지보다 비쌉니다. 왜일까요? 그곳에 노년의 삶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에게 학교가 중요하듯 노년에게는 복지관이 중요합니다. 복지관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에는 무려 484개의 사회복지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나라에서 운영하거나 지원을 받아 운영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신뢰할 수 있고 누구든 쉽게 드나들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을 단순히 노인정처럼 앉아있는 공간으로 생각하면 큰 오해입니다.
복지관은 사실 노후의 생활 인프라가 모두 모여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일 먼저 교육 프로그램이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노래교실, 꽃꽂이뿐 아니라 스마트폰 교육, 인터넷 뱅킹, 디지털 기기 활용, 심지어 AI 강좌까지 열립니다. 요즘은 유튜브 만들기, 사진 편집, 영상 만들기 같은 수업도 있어요. 어떤 곳은 스포츠 댄스, 요가, 수영, 연극 동아리까지 운영해 배움과 활동의 기회를 동시에 제공합니다. 더 놀라운 건 일부 복지관에는 물리치료실이 있고 기본적인 재활운동기구들을 갖춘 곳도 있습니다. 허리가 아프거나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이 무료로 물리치료를 받을 수 있어요. 또 미용 서비스도 저렴하게 제공돼 머리를 2,000원에서 5,000원 선에서 깎을 수 있는 곳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안부 확인입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들에게는 직원이나 자원봉사자가 주기적으로 안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병원 동행도 지원합니다. 어떤 복지관은 매일 아침 전화로 안부를 묻고 전화를 안 받으면 직접 찾아가기도 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안전망인지 아십니까? 혼자 사는 노인이 집에서 쓰러졌을 때 발견되기까지 며칠이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복지관에 등록되어 있으면 하루만 연락이 안 돼도 누군가 확인하러 옵니다. 교육도 있고 돌봄도 있고 영양사가 있는 점심 식사를 굉장히 싼 가격에 먹을 수도 있는 곳입니다. 복지관 식사는 보통 2,000원에서 3,000원 정도예요. 영양사가 짠 균형 잡힌 식단에 반찬도 5가지 이상 나오고 무엇보다 사람들과 함께 먹으니까 맛있습니다. 혼자 집에서 라면 끓여 먹는 것보다 훨씬 건강하고 행복합니다. 또 하나, 복지관은 대부분 셔틀버스를 운영합니다. 굳이 문 앞에 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1km 정도 떨어져 있어도 걸어가면 그것마저도 운동이 됩니다. 매일 왕복 2km를 걷는 거죠. 그게 바로 건강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혹시 복지관에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직 안 가보셨다면 꼭 한번 가보시길 권합니다. 문턱이 높지 않고 누구나 환영받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 배우는 새로운 지식, 함께하는 식사와 대화가 여러분의 노후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복지관만 있으면 노후가 다 해결될까요? 아닙니다. 집 주변에 반드시 있어야 할 게 3가지 더 있습니다. 노후 주거를 결정할 때 복지관만큼 중요한 요소입니다. 첫 번째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주변에 이웃이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심리적 안정감이 생깁니다. 실제로 사회적 모임이 없는 노인은 사망 위험이 1.8배 더 높다는 한국 연구가 있습니다. 또 사람들과 교류가 활발한 노인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50% 더 오래 살 가능성이 높다는 해외 연구도 있습니다. 놀랍지 않으신가요? 이웃과의 몇 마디 대화가 단순한 기분 전환이 아니라 뇌를 깨우고 면역력을 높이는 장수 비결이 되는 겁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만나 인사 한마디, 아파트 단지 벤치에 앉아 나누는 짧은 대화. 이런 작은 교류들이 쌓여서 건강을 만듭니다. 물론 좋은 이웃이어야 합니다. 나쁜 이웃은 범죄자보다 더 무섭습니다. 층간소음으로 싸우고 주차 문제로 다투고 쓰레기 문제로 갈등하는 이웃이라면 차라리 없는 게 낫죠. 하지만 예의를 지키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평범한 이웃이라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서로 안부를 묻고 택배를 대신 받아주고 집 비울 때 신경 써주는 이웃. 이런 이웃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행복입니다. 두 번째는 운동시설입니다. 산책로, 공원, 무료 운동기구 이런 것들이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운동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의 문제입니다. 나무가 많은 산책로를 걷는 것과 차가 많은 인도를 걷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전자는 기쁨이고 후자는 스트레스입니다. 호수가 있는 공원, 벤치에 앉아 햇빛 쬐 수 있는 쉼터, 나무 그늘 아래 걸을 수 있는 길. 이런 환경은 걷기를 의무가 아니라 일상의 즐거움으로 만들어줍니다.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은 매일 아침 7시에 아파트 단지 공원을 3바퀴 도십니다. 왜 매일 걷느냐고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공원이 너무 예뻐서요. 아침에 새소리 들으면서 걷다 보면 기분이 좋아져요. 그래서 걷는 거예요. 이게 바로 환경의 힘입니다. 특히 공원은 노년의 약국입니다. 걷기는 모든 약의 어머니입니다. 심장병, 당뇨, 고혈압, 우울증, 불면증, 이 모든 것을 예방하는 단 하나의 방법이 걷기입니다. 하루 30분만 걸어도 심장병 위험이 40% 줄어듭니다. 당뇨 예방 효과는 약보다 좋고 치매 예방에도 탁월합니다. 그런데 이 걷기를 즐겁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환경입니다. 세 번째는 병원입니다. 대형 병원은 30분 이내 거리면 충분합니다. 큰 수술이나 입원이 필요한 상황은 자주 오지 않습니다. 그럴 때 30분 정도는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죠. 하지만 1차 의료기관, 즉 동네 의원은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가정의학과가 도보 10분 이내에 있으면 이상적입니다. 가정의학과는 주치의 개념에서 나온 겁니다. 내과, 이비인후과 등 기본적인 진료를 모두 봐주고 필요하면 2차, 3차 병원으로 의뢰서를 써줍니다. 오랫동안 나를 봐온 의사 선생님이 있다는 건 큰 안심이 됩니다. 또한 약국도 중요합니다. 걸어서 5분 이내에 약국이 있으면 약을 받으러 가는 것이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비 오는 날이나 추운 겨울에도 금방 다녀올 수 있죠. 특히 응급 상황에 약이 떨어졌을 때 가까운 약국이 있다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노후 주거 상담을 해드리다 보면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있습니다. 그럼 실버타운은 어때요? 다 갖춰져 있잖아요. 가장 이상적으로 들립니다. 하지만 막상 살아본 분들의 대답은 놀랍도록 다릅니다. 실버타운 광고를 보면 천국 같습니다. 최신 시설, 의료 서비스, 세끼 식사 제공, 문화 프로그램까지 모든 게 완벽해 보입니다. 실제로도 실버타운은 굉장히 잘 갖춰져 있습니다. 입구엔 경비가 있고 밥은 시간 맞춰 나오고 청소는 알아서 되고 아플 땐 간호사가 바로 오고 모든 게 호텔처럼 편안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편안함이 여러분의 마음까지 채워주진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실버타운엔 노인만 있습니다. 아이들 웃음소리도 젊은이들의 활기도 다양한 세대의 소음도 없습니다. 매일 같은 사람들과 식사하고 대화 주제는 매일 똑같습니다. 어제 혈압이 어땠다, 약은 바꿨다, 병원에 다녀왔다, 이런 이야기뿐입니다. 하루 일과는 정해진 대로 흘러갑니다. 아침 7시 기상, 8시 아침 식사, 9시 프로그램, 12시 점심, 오후 2시 휴식, 오후 3시 프로그램, 오후 6시 저녁. 규칙적인 게 좋은 거 아니냐고 하실 수 있습니다. 문제는 선택권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결정할 자유가 없습니다. 모든 게 정해져 있고 시스템대로 움직여야 합니다. 오늘은 밖에 나가서 친구 만나고 싶다? 안 됩니다. 프로그램이 있으니까요. 오늘은 늦잠 자고 싶다? 안 됩니다. 식사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요. 실제로 실버타운을 나오는 분들의 말은 이렇습니다. 시설은 호텔인데 마음은 감옥 같았어요. 하루하루가 정해진 대로 돌아가니 사람이 메말라요.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기 있으면 살아있는 건지 죽어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시간만 흘러가요. 실제로 실버타운에 입주했다가 수천만 원 입주비를 포기하고 나오시는 분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1억 원을 넣고 들어갔다가 3천만 원만 돌려받고 나왔습니다. 7천만 원을 날린 거죠. 그런데도 나왔습니다. 그만큼 견디기 힘들었다는 겁니다. 스탠포드대 심리학자 엘렌 랭의 1976년 고전 연구를 아십니까? 요양원 노인분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한 그룹엔 화분을 직접 관리하세요 라고 했고 다른 그룹엔 직원이 화분을 관리해 드립니다 라고 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18개월 뒤 스스로 관리한 그룹의 사망률이 절반으로 줄어든 겁니다. 단지 화분 하나를 스스로 관리했다는 것만으로요. 인간은 스스로 선택하고 통제할 때 비로소 살아있음을 느낀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요. 우리는 선택할 때 살아있습니다. 오늘 뭘 먹을지, 어디 갈지, 누구를 만날지 이런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삶이 됩니다. 그 선택권이 없으면 아무리 편안해도 그건 삶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실버타운이나 요양시설이 다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혼자 생활이 어렵거나 전문적인 돌봄이 꼭 필요하신 분들에겐 분명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치매가 있거나 거동이 불편하거나 지속적인 의료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실버타운이나 요양시설이 최선의 선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훨씬 좋은 선택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일반 주거 공간입니다. 특히 주상복합이나 신도시 아파트 같은 곳이 훨씬 낫습니다. 왜냐하면 다양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엔 20대 직장인도 있고 30대 가족도 있고 시니어도 함께 삽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는 사람도 카페에서 만나는 사람도 다릅니다. 그게 바로 살아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리고 젊은 엄마들이 유모차를 밀고 다니고 출근하는 직장인들의 발걸음 소리가 들립니다. 이런 소음이 싫으신가요? 아닙니다. 이게 바로 생명의 소리입니다. 또한 주상복합에는 모든 편의시설이 있습니다. 마트, 카페, 병원, 약국, 헬스장, 밖에 나가지 않아도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1층에 스타벅스가 있고 2층에 병원이 있고 지하에 마트가 있습니다. 비 오는 날에도 눈 오는 날에도 우산 없이 다 해결됩니다. 그런데 또 다른 로망이 있습니다. 바로 전원주택입니다. 많은 분들이 꿈꾸시는데 현실은 어떨까요? 은퇴하면 전원주택에서 여유롭게 살고 싶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산 좋고 물 좋은 곳에서 텃밭을 가꾸고 새소리 들으며 살아가는 삶, 정말 꿈같이 들립니다. 하지만 현실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는 상당히 다릅니다. 68세 박 선생님은 경기도 외곽에 30평 전원주택을 지었습니다. 퇴직금을 털어넣었습니다. 땅 사고, 집 짓고, 인테리어하고, 가구 사고 거의 1억 5천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좋았습니다. 공기도 맑고 마당에 나가면 꽃향기도 나고 밤에는 별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내가 꿈꾸던 삶을 산다는 뿌듯함도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문제가 하나씩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름이 되니 잡초가 무릎까지 자라났습니다. 하루 이틀 사이에 쑥쑥 자라나는 잡초를 매일 뽑아야 했어요. 허리를 숙여서 잡초를 뽑다 보면 하루가 다 갑니다. 모기와 벌레들이 온 집안을 점령했습니다. 도시에서는 본 적도 없는 크고 무서운 벌레들이 나타났어요. 밤에는 개구리 소리에 잠을 설치기 일쑤였죠. 개골개골 밤새도록 울어댑니다. 처음엔 자연의 소리라고 좋아했는데 매일 밤 들으니 미칠 것 같았습니다. 가을이면 낙엽 치우는데 하루가 다 갔습니다. 마당에 나무를 심어놨는데 가을이 되니 낙엽이 쏟아집니다. 아침에 쓸어도 저녁이면 또 쌓여 있어요. 겨울에는 눈을 치우다 미끄러져 크게 다칠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눈이 오면 집 앞 도로부터 대문까지, 마당까지 다 치워야 합니다. 시골이니까 제설 차량이 오지 않거든요. 무엇보다 문제가 생겼을 때 도움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119 부르기엔 애매한데 몸이 움직이지 않는 날이 옵니다. 갑자기 쓰러졌을 때 아프다고 소리쳐도 들어줄 이웃이 없습니다. 제일 가까운 이웃이 100m 떨어져 있는데 그것도 빈집이 많습니다. 전원주택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고립입니다. 마트까지 차로 20분, 병원까지 30분, 약국까지 15분이 걸립니다. 모든 것이 멀리 떨어져 있고 차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우유 하나 사러 가려면 차를 끌고 나가야 하고 빵 하나 사려고 해도 30분을 가야 합니다. 친구 만나기도 힘듭니다. 친구들은 다 서울에 있는데 여기까지 오려면 1시간 반이 걸립니다. 그러니 만나자고 연락도 점점 안 하게 됩니다. 또 다른 현실적인 문제는 관리의 어려움입니다. 전원주택은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해야 합니다. 보일러가 고장나거나 전기에 문제가 생기거나 수도가 동파되는 일이 생기면 아파트라면 관리실에 연락하면 되지만 전원주택은 직접 해결하거나 업체를 불러야 합니다. 업체를 부르는 것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시골이라 출장비가 비싸고 오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보일러 수리비가 서울에서는 10만 원인데 여기서는 출장비 포함 30만 원이 나옵니다. 경제적 부담도 큽니다. 전원주택은 열 손실이 크기 때문에 난방비가 아파트의 2배에서 3배까지 나옵니다. 겨울 한 달 난방비가 50만 원씩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게다가 전원주택은 집값이 떨어지는 추세입니다. 수요가 적어서 팔기가 매우 어렵고 나중에 급하게 팔아야 할 상황이 오면 원하는 가격을 받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박 선생님도 그랬습니다. 2년 만에 팔기로 결심했는데 1년 동안 팔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1억 5천만 원에 지은 집을 9천만 원에 팔았습니다. 6천만 원을 날린 거죠. 결국 박 선생님은 2년도 채우지 못하고 미련 없이 시골 생활을 청산하셨습니다. 그분이 친구들에게 했던 말이 씁쓸하게 남습니다. 전원주택은 로망이 아니라 노망이었어요. 그렇다면 전원주택은 절대 안 되는 걸까요? 그건 아닙니다. 다만 신중해야 합니다. 전원주택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계신다면 최소한 2년은 그 지역에서 월세로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사계절을 2번 경험하고 동네 사람들과 실제로 관계를 맺어보고 불편한 점들을 직접 확인한 후에 최종 결정을 내리셔야 합니다. 여름의 더위와 모기, 가을의 낙엽, 겨울의 추위와 눈, 봄의 황사까지 사계절을 2번 겪어봐야 진짜 현실을 알 수 있습니다. 땅부터 사고 집부터 짓는 건 절대 금물입니다. 그건 되돌릴 수 없는 큰 실수가 될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최소 2년 월세. 그래서 결국 어디서 살아야 할까요? 놀랍게도 많은 분들이 결국 아파트로 돌아옵니다. 물론 아파트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층간소음도 있고 주차 문제도 있고 관리비도 꽤 나갑니다. 그런데도 대부분 살아보니 결국 아파트가 제일 낫더라고 말씀하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아파트는 가장 적은 위험, 가장 높은 안정성을 제공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아파트에는 5가지 강점이 있습니다. 첫째, 생활 인프라입니다. 병원, 마트, 약국, 복지관이 걸어서 10분 안에 있습니다. 갑자기 어디가 아파도 급히 뭘 사야 해도 바로 해결됩니다. 편의점도 가깝고 은행도 가깝고 우체국도 가깝습니다. 모든 게 가까이 있다는 건 노년에 정말 중요합니다. 둘째, 안전입니다.
관리실, 경비, CCTV, 출입 통제 시스템이 24시간 작동합니다. 혼자 계셔도 마음이 놓이죠. 밤에 이상한 소리가 나면 관리실에 전화하면 되고 택배가 와도 경비실에서 연락을 줍니다. 모르는 사람이 함부로 들어올 수도 없습니다. 셋째, 관리의 편리함입니다. 보일러가 고장 나거나 전기가 나갔을 때 아파트는 관리실에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굳이 기사님을 직접 부르거나 비싼 출장비를 낼 필요가 없죠. 엘리베이터가 고장 나도 복도등이 나가도 수도에 문제가 생겨도 다 관리실에서 해결해 줍니다. 넷째, 커뮤니티입니다. 경로당, 문화센터, 주민동호회 같은 것들이 운영됩니다. 그래서 외로울 틈이 없습니다. 같이 운동도 하고 취미도 나누면서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서 친구가 생기고 같이 산책하고 같이 밥 먹는 사이가 됩니다. 다섯째, 자산 가치입니다. 혹시라도 팔아야 할 상황이 생기면 아파트는 전원주택이나 빌라보다 훨씬 수월합니다. 나중을 대비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입니다. 건강이 나빠져서 요양원에 가야 하거나 자녀와 함께 살기로 결정하거나 어떤 이유로든 집을 팔아야 할 때 아파트는 빨리 팔립니다. 그리고 요즘은 아파트 중에서도 새로운 선택지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바로 중소도시의 전원형 아파트입니다. 세종, 원주, 기업도시, 나주 혁신도시, 파주 운정지구 같은 곳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곳은 공원, 산책로, 호수 같은 자연환경이 잘 갖춰져 있고 동시에 병원, 복지관, 쇼핑, 교통인프라도 함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자연과 도시가 합쳐진 구조죠. 창문을 열면 공원이 보이고 나가면 바로 산책로가 있고 그런데도 병원과 마트는 10분 거리에 있습니다. 무엇보다 집값이 서울의 절반 수준입니다. 서울의 30평 아파트를 팔면 이런 곳에서 25평 아파트를 사고도 현금이 남습니다. 그 돈은 노후 생활비로 보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서울 강서구 30평 아파트가 9억 원이라면 세종시 25평 아파트는 4억 5천만 원입니다. 4억 5천만 원이 남는 거죠. 이 돈을 은행에 넣어두면 연 3% 이자로 1년에 1,350만 원, 한 달에 11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연금의 이 이자 수입까지 더하면 훨씬 여유로운 생활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국토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이런 중소도시로 이주한 65세 이상 노인의 생활 만족도가 서울 거주 노인보다 평균 22%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주거비 부담은 줄고 자연은 가까워지고 필요한 건 다 누릴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실버타운은 편하지만 자율성이 없고 전원주택은 낭만적이지만 고립되기 쉽습니다. 아파트는 완벽하진 않지만 실패할 확률이 가장 낮습니다. 그 중에서도 중소도시 전원형 아파트는 현실과 이상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절충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남은 건 하나입니다. 내 삶에 가장 꼭 맞는 집은 어떤 집인가? 이 기준을 알고 지금부터 준비하신다면 후회 없는 나만의 안식처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다면 복지관 근처 20평대 아파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세요. 복지관이 밥부터 운동, 취미, 돌봄까지 대부분의 필요를 해결해 줍니다. 정말입니다. 복지관 하나면 충분합니다. 건강이 불안하다면 1층이나 엘리베이터가 있는 저층 아파트를 고르세요. 그리고 병원이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곳을 찾으셔야 합니다. 무릎이 안 좋거나 허리가 안 좋으면 계단 오르내리는 게 정말 힘듭니다. 1층이 최고지만 1층이 부담스러우면 저층도 좋습니다. 외로움이 걱정된다면 커뮤니티가 잘 운영되는 단지, 경로당이나 주민 모임이 활발한 아파트가 답입니다. 이웃과 나누는 대화가 곧 삶의 활력이 되니까요. 입주민 게시판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동호회 공지가 많고 행사가 자주 열리는 단지가 좋습니다. 활동적인 걸 좋아하신다면 도시명 신축단지나 주상복합을 고려하세요. 젊은 세대와 함께 사는 것만으로도 활력이 생기고 배울 것도 많습니다. 카페도 많고 문화시설도 많고 뭔가 늘 일어나는 곳이 좋으신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마지막 집을 찾고 있다면 팔기 쉬운 위치에 있는 집을 고르세요. 돌봄 시설이 가까워야 하고 무엇보다 자녀가 방문하기 편해야 합니다. 그래야 언제든 서로 왕래하며 의지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서울에 산다면 서울 근교, 부산에 산다면 부산 근교가 좋습니다. 1인 가구라면 관리실이 잘 운영되는 아파트, CCTV가 완벽하게 설치된 단지를 고르세요. 그리고 복지관 생활권 안에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에게 복지관은 정말 생명줄 같은 곳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집을 고를 때 지금의 나만 보지 마시고 10년 후의 나를 상상해 보세요. 10년 후에도 이 계단을 오를 수 있을까요? 10년 후에도 이 동네에서 혼자 안전하게 살 수 있을까요? 10년 후에도 이 집을 내가 직접 관리할 수 있을까요? 이 세 가지 질문에 자신 있게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집,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선택해야 할 집입니다. 지금 65세라면 10년 후엔 75세입니다. 지금 70세라면 10년 후엔 80세입니다. 그때의 내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지금은 괜찮아도 10년 후엔 다를 수 있습니다. 그 미래를 대비하는 게 현명한 선택입니다. 당장 이사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는 명확한 그림을 그리세요. 내가 어떤 집에서 어떤 모습으로 노년을 보내고 싶은지. 그 그림이 선명할수록 여러분의 미래는 흔들리지 않고 단단해질 겁니다.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집은 삶의 무대입니다. 그 무대에서 여러분이 어떤 노년을 연기할지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병원 앞에서 불안해하며 사실 건가요? 전원주택에서 고립되어 사실 건가요? 실버타운에서 자율성을 잃고 사실 건가요? 아니면 복지관 근처 아파트에서 사람들과 어울리며 매일 산책하며 건강하게 사실 건가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신 여러분이라면 이미 현명한 선택을 하실 준비가 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지막 집이 진짜 의미에서의 집이 되길, 거기서 평온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 아버지는 퇴직하고 나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맨날 멍하니 앉아서 텔레비전만 보시고 말수도 줄었고 마치 살아있는 시체 같아요. 이 말이 남의 얘기처럼 들리시나요? 아니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시나요? 혹시 지금 이 순간 거울을 보면서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늙어 보이게 되었지? 하고 놀라신 적 있으신가요? 아침에 눈을 떠도 일어날 이유가 없어서 이불 속에서 한참을 뒤척이시나요? 나는 도대체 뭘 하며 살아야 하지? 이런 생각이 하루에도 몇 번씩 드시나요? 만약 지금 제가 하는 말 중에 하나라도 이거 완전 내 얘기네 라고 생각되신다면 절대 중간에 멈추지 마세요. 왜냐하면 지금부터 여러분을 지금의 무기력한 일상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해줄, 남은 인생 30년을 황금기로 만들어줄 놀라운 비밀을 알려드리기 때문입니다. 더 무서운 건 이 상태로 계속 지내시면 5년 후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저는 30년간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며 한 가지 놀라운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80대, 90대까지 활기차게 사시는 분들은 예외 없이 자기만의 취미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시간 때우기가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는 이유가 되는 취미 말이에요. 오늘 이 시간 제가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취미가 노후를 망치고 어떤 취미가 노후를 구원하는지, 그리고 지금 당장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까지요.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은퇴 후 마주하는 현실 생각보다 더 혹독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퇴 후의 현실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지인분은 대기업에서 임원까지 하셨던 분입니다. 퇴직할 때 명함첩에 들어있던 연락처가 무려 1,800개나 되었어요. 사람들이 줄을 서서 명함을 받으려 했던 분이에요. 회의실에 들어가면 모두가 일어서서 인사했고 그분의 한마디에 회사가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퇴직하고 1년이 지나니까 실제로 만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남았을까요? 고작 5명입니다. 1,800명에서 5명. 이게 바로 우리가 마주하는 냉혹한 현실입니다. 그동안 인맥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직장에서 맺어진 일시적인 관계였던 거죠. 직함이 사라지니까 사람도 사라진 겁니다. 과장님, 부장님, 이사님이라고 부를 때는 줄을 섰는데 그냥 김 선생님이 되니까 연락이 뚝 끊깁니다. 더 안타까운 건 가족관계입니다. 평생 밖에서 바쁘게 일만 하던 남편이 갑자기 하루 종일 집에만 있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상담했던 한 부인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돈 있는 남편보다 더 좋은 남편이 뭔지 아세요? 지금 집에 없는 남편이에요. 웃을 수도 울 수도 없는 이야기죠. 하루 24시간 집에만 있으니까 서로 마주칠 일이 많아지고 사소한 것에도 신경이 쓰이고 결국 부부 사이에 갈등만 늘어납니다. 아침에 식사하면서 티격태격, 점심 먹으면서 또 티격태격, 저녁에도 티격태격. 평생 함께 살아온 부부인데 은퇴 후에 처음으로 이혼을 생각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황혼이혼이라는 말 괜히 생긴 게 아니에요. 답답함을 견디지 못한 남편은 그냥 목적도 없이 동네를 맴돕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서 시간을 보내고 카페에서 혼자 커피를 마시고 도서관에 가서 신문만 뒤적입니다. 집에 있자니 눈치가 보이고 그렇다고 갈 곳도 마땅치 않고. 이게 바로 많은 은퇴자들의 현실입니다. 가장 큰 적은 시간의 주도권 상실입니다. 여러분, 은퇴라는 것이 단순히 일을 그만두는 것이 아닙니다. 평생 쥐고 있던 시간의 주도권을 잃는 순간입니다. 40년 넘게 우리는 누군가의 시간표에 따라 살았어요.
회사 출근 시간에 맞춰 일어나고 상사가 부르면 회의실에 가고 심지어 점심시간도 정해진 시간에 먹었습니다. 휴가도 회사가 정해준 날짜에 가고 주말도 회사 일정에 맞춰 쉬었죠. 그런데 갑자기 모든 시간이 내 마음대로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자유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자유가 기쁨이 아니라 불안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시간을 제대로 쓰고 있는 걸까? 아무것도 안 한 채 또 하루를 날려버렸네. 오늘도 의미 없이 하루가 지나갔어. 이런 생각이 반복되면서 자기 혐오가 시작됩니다. 한 70일 세박씨 어르신이 상담을 오셨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하는 바보 같아요. 젊었을 때는 그렇게 일을 잘했는데 지금은 텔레비전 리모컨 하나 제대로 못 찾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께 제안했어요. 제가 지금부터 일자리를 만들어 드릴게요. 대신 월급은 없습니다. 그랬더니 일만 있으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빡빡한 스케줄을 함께 만들었습니다. 복지관 프로그램 참여, 자원봉사 활동, 걷기 모임 참가, 도서관 책 읽기, 점심 식사 모임. 일주일이 지나니까 힘들다고 하시더니 2주일 지나니까 못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한 달째 되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신없이 바빠서 우울할 틈이 없어요. 오랜만에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분은 그때 깨달으신 거예요. 아,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기뻐하고 몸을 움직이면서 성취감을 느끼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은퇴 후 문제가 뭔지 아세요? 돈이 아닙니다. 건강도 아니에요. 바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정체성의 상실입니다. 지금 뭐 하세요? 아, 그냥 쉬고 있어요. 이 말이 생각보다 사람을 망가뜨립니다. 평생 일을 통해 사회와 연결되어 있었고 능력을 증명했고 존재 가치를 느꼈던 사람이 이제는 아무도 자신을 찾지 않고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과장까지 했는데, 그래도 내가 간호사 출신인데, 그 그래도가 퇴직 후 1년 지나면 사라집니다. 이젠 그냥 동네 아저씨, 아줌마예요. 집에서도 당신 요즘 뭐해? 집에 있으면 집안일이라도 좀 도와줘.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이걸 인정하기 싫어서 괜히 허세만 부리고 모임에서 목소리만 커지고 옛날 무용담만 반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이 허세는 본인만 모르는 병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은 공허하고 슬프고 부끄럽고 우울증이 그 안에서 조용히 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행복한 은퇴는 돈으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망가뜨리는 건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다는 공허함입니다.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는 다음 3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첫 번째, 할 일이 있어야 합니다. 돈이 있고 건강해도 할 일이 없으면 인생은 무너져요. 그 할 일은 꼭 돈을 버는 직업일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내 시간에 의미를 부여하는 행위는 반드시 있어야 해요. 오늘은 어떤 책을 읽을까? 어떤 사진을 찍을까? 누구와 어디를 걸을까? 어떤 모임에 나갈까? 이런 질문이 있는 사람은 노년이 외롭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오늘 할 일이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삶은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 건강입니다. 건강은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서 되지 않아요. 아픈 순간 모든 게 끝납니다. 걷기도 싫고 만나기도 귀찮고 자기 자신에게도 짜증만 납니다. 건강은 노후의 자유를 지켜주는 지팡이예요. 건강해야 여행도 가고 친구도 만나고 취미도 배우고 심지어 손주도 봐줄 수 있습니다. 돈이 있어도 건강하지 않으면 그 돈을 쓸 수가 없어요. 맛있는 음식도 먹을 수 없고 가고 싶은 곳도 갈 수 없고 하고 싶은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돈입니다. 당연한 얘기죠. 돈이 없으면 하고 싶은 것도 만나고 싶은 사람도 하나둘 포기하게 됩니다. 친구가 여행 가자고 해도 돈이 없어서 못 가고 손주에게 용돈을 주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 주고 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어도 비용이 부담돼서 망설이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돈만 있다고 해서 행복하지는 않아요. 경제적 안정은 기본값입니다. 그 위에 뭔가를 더 얹어야 삶이 재미있어집니다. 돈 위에 건강을 얹고 건강 위에 할 일을 얹고 할 일 위에 의미를 얹어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행복한 노후가 완성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취미 활동을 해야 할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반드시 피해야 할 취미들부터 말씀드릴게요. 골프는 가급적 피하세요. 골프가 왜 나빠요? 운동도 되고 사람도 만나고. 잠깐만요. 골프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다만 노후의 취미로는 문제가 많다는 겁니다. 첫째, 시간이 너무 많이 듭니다. 골프 한번 치려면 하루 종일 잡아야 해요.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에나 돌아옵니다. 그 시간이면 다른 일을 얼마나 많이 할 수 있을까요?
둘째, 돈이 만만치 않게 들어갑니다. 그린피, 카트비, 캐디피, 식사비, 교통비까지 합치면 한 번에 10만 원에서 20만 원은 기본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 쳐도 한 달에 50만 원, 1년이면 600만 원입니다. 연금 생활자에게 이건 작은 돈이 아니에요.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골프로는 인생의 의미를 찾기 어렵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들 중에 퇴직 후 골프 모임을 만든 분들이 있어요. 10명이 함께 시작했는데 2년 만에 골프 모임이 해체되고 친구 관계까지 해체되었습니다. 나중에 만나는 친구는 3명뿐이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골프는 기본적으로 경쟁 스포츠거든요. 누가 더 잘 치나, 누가 핸디캡이 낮나, 누가 버디를 많이 치나. 은퇴 후에 또 다른 경쟁을 만들 필요가 있을까요? 평생 경쟁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좀 쉬어야 하지 않을까요? 넷째, 골프는 건강에도 그리 좋지 않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카트를 타고 이동하고 잠깐 내려서 공 치고 다시 카트 타고 이동하고 실제로 걷는 시간은 별로 없어요. 그 시간에 동네 공원을 걷는 게 훨씬 건강에 좋습니다. 텔레비전 시청도 문제입니다. 취미가 뭐냐 물어보면 텔레비전 보는 것이라고 답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것도 정말 안 좋습니다. 텔레비전을 너무 많이 보면 밤에 잠도 잘 오지 않고 무엇보다 수동적인 소비만 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시간만 흘려보내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텔레비전 켜고 뉴스 보고 드라마 보고 예능 보고 다시 뉴스 보고 하루가 그렇게 갑니다. 저녁에 잠들 때 생각해보면 오늘 뭘 했지? 싶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거든요. 특히 요즘 문제가 되는 게 짧은 영상들, 유튜브 쇼츠 같은 거예요. 돈 안 든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이런 영상들을 계속 보면 뇌가 마비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짧고 자극적인 영상에 익숙해지면 긴 호흡의 사고를 할 수 없게 돼요. 책을 읽으려고 해도 집중이 안 되고 사람 이야기를 들어도 금방 지루해집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스마트폰 내려놓고 주변을 살펴보세요. 지하철에서 다른 사람들 신발을 관찰해 보는 것도 좋아요. 같은 신발을 신는 사람 거의 없거든요. 신발만 봐도 그 사람의 취향과 성격을 알 수 있어요. 운동화를 신은 사람은 활동적이고 구두를 신은 사람은 격식을 차리고 슬리퍼를 신은 사람은 편안함을 추구하는 성격이죠. 이런 게 훨씬 의미 있는 시간 보내기입니다. 위험한 취미도 조심하세요. 60대, 70대에는 몸이 많이 약해집니다. 아직 괜찮을 것 같으니까 무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아는 분은 40대들과 축구를 하다가 무릎 인대가 완전히 끊어져서 수술까지 하게 되었어요. 회복하는데 6개월이 걸렸고 지금도 무릎이 좋지 않아서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국어와 수학을 잘해야 합니다. 국어를 잘해야 분수를 알고 수학을 잘해야 한계를 아는 거예요. 내 몸 상태를 파악하고 내가 얼마만큼 활동할 수 있는지 알고 내 몸을 얼마만큼 쓸 수 있는지 아는 것. 이게 바로 인생의 국어와 수학입니다. 젊은 사람들과 똑같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 나이에 맞는 활동을 선택하는 게 지혜입니다. 이제 정말 좋은 취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 전문가들과 상담해 본 결과 노후에 가장 좋은 취미는 단연 독서입니다. 그것도 특별한 방법이 있어요. 바로 10페이지 독서법입니다. 나이가 70 넘었는데 무슨 독서야? 눈도 잘 안 보이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제안하는 건 완전히 다른 방식입니다. 10페이지 독서법 실행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첫째, 정해진 날짜에만 하세요. 예를 들어 매주 화요일 오전에만 서점이나 도서관에 갑니다. 저 같은 경우는 화요일 오전 11시에 늘 가거든요. 이렇게 정해놓으면 습관이 됩니다. 둘째, 딱 10페이지만 읽고 오세요. 한 권을 다 읽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10페이지만 읽는 거예요. 서서 읽어도 되고 앉아서 읽어도 됩니다. 편한 자세로 천천히 10페이지만 읽으면 됩니다. 셋째, 좋은 문장을 공책에 적어 오세요. 10페이지를 읽으면서 마음에 드는 문장 하나, 2개를 공책이나 핸드폰 메모장에 적어 오는 겁니다. 와, 이 문장 정말 좋다. 이런 게 있으면 적어 오는 거예요. 넷째, 일주일 동안 그 문장을 외우세요. 적어온 문장을 일주일 동안 외우고 대화할 때 써먹어 보세요. 친구 만나서 이야기할 때, 자녀와 통화할 때 그 문장을 자연스럽게 사용해 보는 겁니다. 이걸 2달만 해보세요. 나는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재미있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고 지적인 능력도 활용하게 되고 어디 가서 이야기할 때도 교양 있는 사람이 될 거예요.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0페이지 독서법을 3개월 하니까 친구들이 저한테 뭔가 배우고 왔냐고 물어봐요. 말하는 게 달라졌대요. 독서가 최고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돈이 거의 들지 않습니다.
도서관을 이용하면 무료고 서점에서 10페이지만 읽는 것도 공짜예요. 굳이 책을 사야 할 필요도 없어요. 물론 정말 좋은 책을 발견하면 사서 소장할 수도 있지만 그것도 선택입니다. 둘째, 혼자서도 할 수 있습니다. 날씨나 다른 사람 눈치 볼 필요 없이 언제든 할 수 있어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더워도 추워도 도서관이나 서점에 가면 됩니다. 셋째, 뇌 건강에 최고입니다. 요즘처럼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뒤처지지 않게 해주고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독서는 뇌를 계속 쓰게 만들어요. 글자를 읽고 의미를 파악하고 생각하고 상상하고 이해하고 기억하고 이 모든 과정이 뇌를 자극합니다. 넷째, 다른 취미의 기반이 됩니다. 독서를 통해 새로운 분야에 대해 알게 되면 그것이 또 다른 취미로 이어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사진에 관한 책을 읽다가 사진에 관심이 생겨서 사진 찍기를 시작할 수도 있고 요리책을 읽다가 요리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다섯째, 생산적 취미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읽은 것을 바탕으로 글을 쓸 수도 있고 나중에는 책을 출간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70대에 첫 책을 출간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독서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여러분의 상황과 취향에 맞는 다른 취미들도 많이 있어요. 걷기와 산책을 말씀드릴게요. 돈이 거의 들지 않으면서 건강관리에 최고인 활동이에요. 집에만 있으면 우울해지고 건강이 나빠지는데 매일 밖으로 나가서 걷는 습관을 들이는 것만으로도 삶이 달라집니다. 걷기의 좋은 점은 햇빛을 받아서 비타민 D가 합성되고 세상의 변화를 눈으로 보면서 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동네에 어떤 가게가 새로 생겼는지, 어떤 건물이 들어섰는지, 사람들이 어떤 옷을 입고 다니는지 이런 걸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한 분은 매일 아침 동네를 걷는데 매일 다른 길로 걷는다고 하셨어요. 같은 동네인데도 길을 바꾸면 완전히 다른 풍경이 보인다고요. 어제는 공원 쪽으로 걸었고 오늘은 시장 쪽으로 걷고 내일은 강변으로 걸을 거래요. 이렇게 하면 매일이 새롭고 지루하지 않다고 합니다. 글쓰기도 정말 좋은 취미입니다. 종이와 펜만 있으면 되는 저비용 취미예요. 일기를 써도 좋고 자서전을 써도 좋고 손주들을 위한 옛날 이야기를 써도 좋아요. 글쓰기는 생산적인 취미예요. 내 생각과 경험을 정리하고 심리적인 만족감도 가져다 줍니다. 잘 쓰시는 분들은 나중에 책을 출간해서 소득 활동으로 이어지기도 해요. 한 분은 매일 1000자씩 글을 쓰신다고 하셨어요. 주제는 자유롭게 오늘 있었던 일, 옛날 생각나는 일, 요즘 뉴스, 자녀에게 하고 싶은 말, 손주에게 남기고 싶은 이야기. 3년을 그렇게 쓰셨는데 모아보니 책 한 권 분량이 되더래요. 그래서 자비로 출판하셨는데 자녀들과 손주들이 너무 좋아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가 이런 삶을 사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셨구나, 처음 알았대요. 배우기도 추천드립니다. 복지관이나 평생교육원, 독서 모임 등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런 학습 공동체의 좋은 점은 비슷한 지향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다는 거예요. 건전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즐거움도 얻을 수 있어요. 제가 특히 추천하는 건 복지관 프로그램이에요. 서예, 한국 무용, 컴퓨터, 스마트폰 사용법,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분야에 도전해보세요. 놀라운 세계가 펼쳐질 거예요. 70대에 처음 그림을 배우신 분이 계세요. 평생 그림이랑은 담을 쌓고 사셨는데 복지관에서 수채화 수업을 우연히 보다가 한번 해볼까? 하고 시작하셨대요. 그런데 빠져버리신 거예요. 지금은 매주 2번씩 수업을 듣고 집에서도 혼자 그림을 그리신다고 해요. 친구 생일 선물로 직접 그린 그림을 액자에 넣어드렸더니 친구가 너무 감동했대요. 자원봉사 활동도 정말 좋습니다. 돈이 들지 않으면서 오히려 다른 사람을 도우며 기쁨을 느낄 수 있는 활동이에요. 복지관에서 어린이 책 읽어주기, 도서관 정리, 환경 정화 활동 등 다양한 봉사 기회가 있습니다. 자원봉사 활동의 가장 큰 장점은 내가 아직 쓸모있는 사람이라는 걸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순간 삶의 의미를 다시 느끼게 됩니다. 한 분은 매주 토요일 도서관에서 어린이들에게 책을 읽어주신다고 해요. 아이들이 자기 이야기를 정말 재미있게 들어준대요. 그 시간이 일주일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래요. 아이들의 반짝이는 눈망울을 보면 덩달아 마음이 밝아진다고 합니다. 동물, 식물 돌보기도 좋은 취미입니다. 생명을 돌보는 일은 생각보다 큰 보람을 줍니다. 매일 조금씩 자라는 모습을 보는 재미도 쏠쏠하고요. 베란다에서 야채나 화초를 기르는 것도 좋은 취미예요. 한 분은 베란다에서 방울토마토를 키우신다고 해요. 매일 아침 물을 주고 잎을 살펴보고 열매가 맺히는 걸 보면 신기하고 뿌듯하대요. 수확한 토마토를 이웃에게 나눠드리면 또 그게 기쁘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취미 중에서 나는 어떻게 선택하면 좋을지 취미를 선택하는 몇 가지 기준을 말씀드릴게요. 첫째,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취미를 준비하세요. 은퇴 후에는 관계의 폭이 좁아져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고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취미가 꼭 필요합니다. 독서, 글쓰기, 걷기, 그림 그리기 등이 대표적이에요. 친구가 없어도 날씨가 나빠도 돈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취미가 있으면 외롭지 않습니다. 둘째, 생산적 취미를 선택하세요. 취미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생산적 취미와 소비적 취미가 있어요. 영화 보기는 소비적 취미고 글쓰기는 생산적 취미죠. 가능하면 뭔가를 만들어내고 성장을 느낄 수 있는 생산적 취미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적 취미는 그 순간은 즐겁지만 끝나고 나면 남는 게 없어요. 하지만 생산적 취미는 시간이 지날수록 쌓이고 발전하고 결과물이 남습니다. 셋째, 기술을 요하는 취미를 해보세요. 목공, 도예, 서예, 그림 등 기술을 요하는 취미는 성장의 기쁨을 느낄 수 있어요. 처음에는 서툴지만 점점 나아지는 모습을 보면서 성취감을 얻을 수 있거든요. 오늘 그린 그림이 지난주에 그린 그림보다 낫네. 이런 걸 느낄 수 있어요. 넷째, 내 조건에 맞는 취미를 선택하세요. 내 건강 상태, 경제적 상황, 성격적 특징을 모두 고려해야 해요. 내향적인 사람이 억지로 단체 활동을 하려고 하면 오래 지속하기 어려워요. 자신의 조건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취미를 선택하세요. 무릎이 안 좋으면 등산보다는 걷기를, 눈이 안 좋으면 독서보다는 음악 감상을 이렇게 내 상황에 맞게 선택하면 됩니다. 그래, 취미가 중요한 건 알겠어. 그런데 뭐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해. 이런 분들을 위해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인생지도 그리기부터 시작하세요. 종이 한 장을 꺼내세요. 가운데 지금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이라고 적습니다. 지금 당장 뚜렷하게 떠오르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저 마음 가는 대로 요즘 내가 자꾸 생각하게 되는 것을 한 줄 써보세요. 그 다음 종이를 동그라미로 나누어 5칸을 그립니다. 건강, 관계, 취미, 성장, 경제. 이 5가지 주제에서 각 영역에 내가 요즘 하고 있는 일 한 가지, 그리고 앞으로 꼭 해보고 싶은 일 한 가지씩을 써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건강, 매일 저녁 산책하기, 아쿠아로빅 배우고 싶음. 관계, 일주일에 한 번 친구와 통화하기, 새로운 모임 참여하고 싶음. 취미, 유튜브만 시청, 생산적인 독서나 글쓰기 해보고 싶음. 성장, 아무것도 안 함, 컴퓨터나 스마트폰 제대로 배우고 싶음. 경제연금으로 생활 용돈이라도 벌고 싶음. 이렇게 현실을 써보고 나면 무엇을 보완해야 할지, 무엇이 나를 다시 일으켜줄지 조금씩 감이 잡히기 시작할 거예요. 버킷리스트 작성하기도 해보세요. 버킷리스트라고 하면 너무 거창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꼭 죽기 전에 할 일이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해보면 내 인생이 조금 더 반짝일 것 같은 일들을 적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것들이요. 하모니카 한 곡 완주하기, 가족 사진전 열기, 손주랑 제주도 여행 가기, 내 이름으로 블로그 만들기, 나만의 레시피북 만들기, 옛날 친구들과 동창회하기, 새로운 언어 배우기. 처음에는 막연하더라도 자꾸 적다 보면 구체화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서 지금 가장 마음이 끌리는 것 하나를 먼저 해보는 거예요. 아무거나 시도하기도 좋은 방법입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다면 아무거나 해보세요. 재미있을 것 같은 것도 해보고 재미없을 것 같은 것도 해보고요. 이거저거 해봐야 내가 뭘 좋아하는지 알 거 아니에요. 복지관에 가서 프로그램을 살펴보세요. 서예, 수채화, 컴퓨터, 요가, 탁구,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어요. 아, 내가 무슨 서예를 해? 무슨 수채화를 해?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세계에 들어가서 맛도 보지 않고 그 세계가 별로라고 생각하는 건 그 세계를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기 기쁨에 들어갈 길을 차단하는 것과 똑같아요. 재미없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 안에 빠지면 나오지도 못할 겁니다. 70대에 탁구를 시작하신 분이 계세요. 평생 운동이랑은 담을 쌓고 사셨는데 복지관에서 탁구하는 사람들을 보다가 한번 해볼까? 하고 시작하셨대요. 지금은 매일 가서 탁구를 치신다고 해요. 땀 흘리고 나면 기분도 좋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도 즐겁고 실력이 느는 것도 재미있대요. 취미를 넘어서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건 꿈입니다. 지금 이 나이에 무슨 꿈이야?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꿈은 나이의 문제가 아니에요. 가슴이 뛰는지의 문제입니다.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도 아니고 돈이 되는 것도 아니어도 됩니다. 그냥 나에게 의미 있는 일, 매일 아침 일어나게 만드는 어떤 이유, 이게 바로 노년의 꿈입니다. 예전처럼 크고 거창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매일 듣는 것,
손주를 위해 옛날 이야기를 동화책으로 써보는 것, 사진을 모아 나만의 앨범을 만드는 것, 그게 바로 꿈입니다. 그리고 그 꿈은 삶을 단단하게 바꿔요. 하루가 다시 기대되고 표정이 달라지고 내 안에 에너지가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혹시 지금 우울감에 빠져 계신 분들이 있다면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울감은 마음만으로 극복하기 어려워요. 정신 승리 같은 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행동 승리가 필요해요. 내가 과거에 후회되는 게 너무 많아서 속상하다면 머리를 웅크리고 앉아서 자책하고 있지 마세요. 지금 당장 일어나서 문 열고 나가세요. 슬리퍼만 신고 나가도 상관없어요. 겉옷만 간단하게 입으시고 걸으시기 시작하세요. 걸어다니면서 생각해 보세요. 아, 이렇게 건물도 서고 이렇게 변화하는구나. 나의 삶도 그렇게 다시 세울 수 있겠구나. 걷는 습관 자체가 나의 새로운 행동을 만들어가는 거고요. 갔다 오면서 생각하세요. 후회 대신에 여기에 무엇을 넣어야 될까? 후회하는 그 자리에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것을 한 가지만 생각하고 돌아온다면 여러분은 삶의 새로운 시작을 위한 거대한 씨앗을 뿌린 거예요.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조언을 하나 더 드릴게요. 집에 오래 계시지 마세요. 집에 오래 있으면 저절로 우울해져요. 그리고 잘 걷지도 않게 되고 건강이 당연히 나빠지고 사람 만날 일이 없어져서 고립되고 그러다 외로운 노년을 보내게 됩니다. 밖에 나간다는 건 적어도 나를 관리한다는 거예요. 거울 보고 머리 한 번 더 빗고 계절에 맞는 옷을 입고 적절한 신발을 신고 밖을 나가는 거죠. 나간다는 건 몸을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걷는다는 건 온몸을 다 움직여야 비로소 성립될 수 있는 행동이거든요. 갈 곳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내가 정하는 거예요. 옆 동네 세 번째 전봇대 찍고 와라. 내가 그곳을 정해놓고 그곳에 가서 터치다운하고 돌아오는 겁니다. 그게 나의 일과가 되고 일상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갔다 오는 것만으로도 햇빛을 받아서 비타민 D 합성되어 좋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눈으로 보면서 알 수 있어요. 매일 나가셔야 합니다. 특히 부부는 무조건 3시간 이상 서로 각자 나갔다 와야 해요. 두 부부가 함께 24시간 있으면 결국은 싸움밖에 안 합니다. 3시간 나갔다 오는 건 건강에도 좋을 뿐만 아니라 대화 주제도 가져오는 거거든요. 오늘 공원에 갔더니 새로 벤치가 생겼더라. 슈퍼에 갔더니 사장님이 바뀌었더라. 이런 이야기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잠깐 취미에 대한 중요한 이론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심리학자 칙센트미아이가 쓴 몰입이라는 책에 보면 진짜 취미는 전문성과 재미가 만나는 지점이라고 했어요. 단순한 여가 활동을 넘어서 하나의 기술을 터득한 형태가 되는 것. 이게 진정한 취미라는 거죠. 처음에는 배우는 동안 고되고 때로는 지루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내가 나만의 것으로 변화시킬 수 있고 내 안에서 진미를 느끼는 순간이 와요. 독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10페이지 읽는 것도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책 읽는 즐거움을 알게 되고 나중에는 그 시간이 기다려집니다. 내가 어떤 새로운 지식을 만날까? 어떤 좋은 문장을 발견할까? 설레게 되는 거예요. 60대, 70대가 인생에서 가장 실력이 좋을 때입니다. 경험도 쌓이고 지혜도 있고 경제적으로도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시기예요. 오히려 가장 능력이 좋은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기가 중요한 거예요. 20대, 30대는 경험이 부족하고 40대, 50대는 너무 바빠서 여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60대, 70대는 경험도 있고 시간도 있고 건강도 어느 정도 있어요. 이때가 진짜 자기 인생을 사는 시기입니다. 여러분, 거창한 변화만을 변화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사실 인생을 바꾸는 건 그리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아침에 조금 더 일찍 눈을 뜨는 것, 스스로에게 잘하고 있어라고 말해주는 것, 그리고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나만을 위해 쓰는 것, 그 사소해 보이는 한 걸음이 우리의 나머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내일 오전 10시에 무엇을 할지 한 가지만 적어보세요. 서점에 가서 책을 10페이지만 읽어보겠다. 동네 한 바퀴 걸어보겠다. 복지관에 가서 프로그램을 알아보겠다. 무엇이든 괜찮습니다. 인생은 2번 태어난다고 했습니다. 한 번은 생물학적으로, 그리고 한 번은 자기가 진짜 누구인지 알게 될 때, 우리가 그동안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면 나라는 이름보다 엄마, 아빠, 선생님, 팀장님이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불려왔던 것 같아요. 남을 챙기고 가정을 책임지고 사회에서 인정받기 위해 참 많이도 애썼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득 이런 질문이 들죠. 나는 누구였을까? 가족을 위해 포기했던 나. 세상이 요구하는 역할에 맞춰 살아온 나. 그래서 진짜 내가 뭘 좋아하고 무엇을 원했는지조차 희미해진 채 살아온 시간들. 그 시간 위에 이제는 진짜 나를 꺼내야 할 때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울하고 무기력할 때는 마음으로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마음은 몸을 따라갑니다. 지금 당장 일어나서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세요. 목적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걸으시면 됩니다. 10분만 걸어도 세상이 달라 보일 거예요. 그리고 걸으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작은 일 하나는 뭐가 있을까? 책 한 권 빌리기, 친구에게 안부 전화하기, 화분에 물 주기.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그 작은 시작이 모여서 여러분의 인생 2막을 만들어갈 겁니다. 여러분의 황금기는 지금부터입니다. 여러분, 은퇴는 끝이 아닙니다. 진짜 나로 살아가기 위한 두 번째 인생의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이야말로 그 두 번째 인생을 가장 멋지게 살아갈 준비가 된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두 번째 인생이 첫 번째 인생보다 더 빛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도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만의 새로운 시작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인생 지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거울을 보셨을 때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라? 내가 언제 이렇게 늙었지? 분명 작년만 해도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친구를 오랜만에 만났더니 나보다 훨씬 젊어 보이더라. 우리 나이가 같은데 왜 저 친구는 저렇게 젊어 보이지? 여러분,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우리 모두의 몸속에는 노화 시계가 째깍째깍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계가 사람마다 가는 속도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1년에 1년씩 늙고 어떤 사람은 1년에 2.5년씩 늙고 또 어떤 사람은 1년에 0.5년밖에 안 늙습니다. 같은 1년을 살아도 누군가는 2배 반이나 빠르게 늙고 누군가는 절반밖에 안 늙는다는 겁니다. 이게 10년, 20년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같은 나이인데 어떤 사람은 건강하게 산책하고 어떤 사람은 병원 침대에 누워있게 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릴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어떻게 하면 노화 시계를 천천히 가게 만들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같은 나이를 먹어도 더 젊게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는가? 그 비밀을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건 특별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바쁜 현대인이라도 충분히 실천 가능한 방법들입니다. 단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듣고 나서 마인드셋을 바꾸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믿어왔던 상식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새로운 관점으로 내 삶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노화 속도를 결정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크게 6가지입니다. 첫째, 먹는 것. 둘째, 운동. 셋째, 수면. 넷째, 술과 담배. 다섯째, 삶의 방향성. 여섯째, 스트레스. 이 6가지를 들으시면서 뭐 이런 뻔한 얘기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목표는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아,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한 거구나. 이게 내 몸에서 정확히 어떤 일을 일으키는 거구나. 이걸 이해하시면 자연스럽게 실천하게 됩니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하고 싶어지는 거죠. 우선 스트레스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스트레스가 왜 문제일까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이라는 게 나옵니다. 코르티솔이라고 하는데요. 이 호르몬이 계속 높은 상태로 유지되면 우리 뇌가 녹습니다. 진짜로 녹아요. 뇌 사진을 찍어보면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첫째, 전두엽 기능이 떨어집니다. 전두엽은 뭘 하는 곳이냐면 판단하고 계획하고 조절하는 곳입니다. 이게 망가지면 충동 조절이 안 됩니다. 요즘 말로 하면 도파민 중독 상태가 되는 거죠. 스마트폰 스크롤을 멈출 수가 없어요. 유튜브 쇼츠, 인스타그램 릴스, 틱톡 이런 거 계속 보게 됩니다. 둘째, 해마가 위축됩니다. 해마는 기억을 담당하는 곳인데 이게 줄어들면 치매가 옵니다. 특히 해마는 스트레스 호르몬에 굉장히 약합니다. 셋째, 편도체가 과활성화됩니다. 편도체는 감정을 담당하는 곳인데 이게 흥분하면 불안하고 짜증나고 화가 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받으면 평소 같으면 넘어갈 일도 화가 나는 거예요. 넷째, 교감신경이 계속 올라갑니다. 교감신경은 우리 몸을 긴장 상태로 만드는 신경인데 이게 계속 켜져 있으면 몸이 쉴 수가 없습니다. 이 상태가 되면 사람의 생활 방식 선택이 달라집니다. 건강한 선택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배고프지도 않은데 단 걸 찾게 되고 짜고 기름진 음식을 더 먹게 되고 운동할 생각은 안 나고 그냥 소파에 누워서 핸드폰만 보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 몸이 에너지를 사용하는 방식이 바뀝니다. 먹은 음식의 에너지가 근육으로 가야 하는데 대부분 지방으로 갑니다.
그것도 나쁜 지방으로요. 어디로 가느냐? 첫째, 복부지방. 배만 볼록 나오는 거예요. 둘째, 지방간. 간에 기름이 끼는 겁니다. 셋째, 근육 내 지방. 근육 속에 지방이 끼면 근육이 제대로 작동을 못합니다. 이 세 가지 지방을 꼭 기억하세요. 복부 지방, 지방간, 근육 내 지방. 이게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당뇨병이 옵니다. 고혈압이 옵니다. 고지혈증이 옵니다. 뇌혈관 질환이 옵니다. 심혈관 질환이 옵니다. 결국 빠르게 늙고 일찍 병들고 오래 고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고. 답은 물질적 행복이었습니다. 돈을 더 벌고 더 좋은 차를 사고 더 좋은 집에 살고 자녀를 좋은 대학에 보내고 이걸 위해 자기 자신을 돌볼 시간이 없습니다. 나를 돌볼 시간이 없으면 가족을 돌볼 시간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건강을 잃고 건강을 잃으면 그동안 모은 돈으로 병원비를 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먹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먹는 것이 내 수명에 10년 이상의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10년이요. 같은 나이인데 어떤 사람은 80까지 살고 어떤 사람은 90까지 사는 차이가 바로 먹는 것에서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노화 속도를 빠르게 만드는 식사는 무엇일까요? 단순당과 정제 곡물입니다. 설탕, 과당, 흰쌀밥, 흰 밀가루 이런 것들이 해롭습니다. 안타깝게도 한국 사람들은 이런 걸 점점 더 많이 먹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편의점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삼각김밥, 컵라면, 단 음료수 이게 다 단순당과 정제 곡물입니다. 이런 추세에 맞춰서 젊은 당뇨 환자, 젊은 대장암 환자, 젊은 치매 환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30대, 40대에 당뇨 진단받는 사람이 엄청나게 늘었어요. 예전에는 50대, 60대에나 생기던 병이 20년씩 앞당겨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노화를 느리게 만드는 식사는 무엇일까요? 에너지 섭취를 적절하게 조절하는 겁니다. 우리 몸에는 에너지 센서라는 게 있습니다. 엠토르라는 센서, 인슐린이라는 센서. 이 센서들이 뭘 하느냐? 내 몸에 지금 에너지가 얼마나 들어왔는지를 감지합니다. 에너지가 과잉으로 들어오면 이 센서들이 과하게 작동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첫째, 세포가 자가 포식을 안 하게 됩니다. 자가 포식이 뭐냐? 세포가 스스로 청소하는 겁니다. 세포 안에 쌓인 쓰레기 단백질, 고장난 미토콘드리아 이런 걸 치우는 건데 에너지가 너무 많으면 이걸 안 해요. 그럼 세포 안에 쓰레기가 쌓입니다. 둘째, 세포 분열이 빨라집니다. 세포가 빨리 분열하면 뭐가 문제냐? 줄기세포가 빨리 고갈됩니다. 우리 몸의 줄기세포는 개수가 정해져 있거든요. 빨리 쓰면 빨리 없어집니다. 셋째, 분열하다가 완전히 미친 세포가 생깁니다. 이게 암세포입니다. 넷째, 분열하다가 적당히 미친 세포가 생깁니다. 이게 좀비세포, 노화세포라고 부르는 건데 이 세포가 염증을 만들어내는 물질을 분비합니다. 그럼 내 몸 전체에 염증이 생기고 노화가 빨라집니다. 그래서 노화를 다루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역노화. 내 생체 나이가 60세다. 이걸 55세로 되돌리는 겁니다. 거꾸로 나이를 먹는 거죠. 둘째, 세놀리틱스. 노화세포를 찾아서 제거하는 겁니다. 셋째, 노화 감속. 1년을 살아도 생물학적으로는 0.8년, 0.7년만 나이 들도록 조절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느리게 늙는 방법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성장기에는 에너지를 충분히 먹어야 합니다. 키도 크고 몸도 만들어야 하니까요. 하지만 성장이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는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몸을 마통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마통에 내가 가속 노화를 쌓아 넣을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젊었을 때 마통이 비어 있으니까 좀 쌓아도 괜찮아요.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마통이 차올라갑니다. 40대 중반이 되면 신체 기능, 인지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남들보다 더 일찍 노인의 몸을 갖게 되면 근육도 빠지고 치매 생기는 시기도 더 일찍 오고 그 기간을 더 오래 경험해야 됩니다. 그럼 가속 노화를 만드는 식사를 구체적으로 볼까요? 점심으로 컵라면과 삼각김밥과 콜라를 먹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우리 몸에는 에너지가 가는 고속도로가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근육으로 가는 고속도로, 하나는 지방으로 가는 고속도로. 근육으로 가는 고속도로는 1차선밖에 안 됩니다. 지방으로 가는 고속도로는 4차선입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많은 탄수화물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근육 쪽 고속도로는 금방 막힙니다. 그럼 나머지는 다 지방으로 갑니다.
복부 지방, 지방간, 근육 내 지방. 혈당이 확 올라가면 췌장에서 인슐린이 막 나옵니다. 인슐린은 교통 정리하는 경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혈당이 너무 높으니까 빨리 내려야 한다. 그래서 지방 창고 문을 활짝 열어버립니다. 그럼 혈당이 쭉 떨어져요. 그런데 문제는 너무 빨리 떨어진다는 겁니다. 혈당이 급격히 떨어지면 우리 몸은 위험하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옵니다. 배고픔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도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뭘 하죠? 카페 가서 달달한 음료 마십니다. 그럼 혈당이 또 확 올라갑니다. 이런 상황을 계속 반복하면 어떻게 될까요? 근육으로 가는 고속도로가 비포장도로로 바뀝니다. 근육으로 들어가는 에너지 양이 점점 줄어듭니다. 한편 인슐린 저항성이 생깁니다. 인슐린이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지방세포가 잘 안 열어줘요. 그럼 췌장은 더 많은 인슐린을 만듭니다. 혈당 스파이크가 더 심해집니다. 혈당 스파이크가 심한 사람은 밥 먹고 나서 머리가 멍해집니다. 집중력이 떨어지고 우울감이 생기고 한마디로 머리가 나빠집니다. 이 상태에서 뇌에는 재미있는 변화가 생깁니다. 첫째,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치매를 만드는 독성 단백질이 빨리 쌓입니다. 둘째, 인슐린이 많아지면 몸이 붓습니다. 자다가 그 부종이 위로 올라오면 코를 고게 됩니다. 수면의 질이 떨어집니다. 치매 단백질은 잠잘 때 제거되는데 수면의 질이 나쁘면 제거가 안 됩니다. 그럼 치매가 더 빨리 옵니다. 그래서 제대로 먹는 게 중요한 겁니다. 가장 좋은 식사는 자연스러운 식사입니다. 자연스럽다는 게 뭐냐? 인슐린 분비를 급격하게 자극하지 않으면서 근육과 간이 천천히 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도록 하는 식사입니다. 결국은 전통적인 지중해식 식사와 비슷합니다. 채소 많이, 통곡물, 콩, 견과류, 올리브유, 생선. 이런 식사법을 현대적으로 응용한 게 마인드 다이어트입니다. 마인드 다이어트는 치매를 늦추거나 예방할 수 있는 식사법인데 15점 만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패스트푸드 위주로 드시는 분들은 5점 정도 나오고 굉장히 잘 드시는 분들은 11점 정도 나옵니다. 한국 사람들은 평균 7점 정도 나옵니다. 5점인 사람과 11점인 사람이 뇌노화 정도를 비교하면 4년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그럼 이 점수를 쉽게 올리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밥에 흰쌀밥 대신 통곡물을 넣으세요. 현미, 보리, 귀리 이런 거요. 둘째, 밥에 콩을 좀 넣으세요. 셋째, 간식으로 과자 대신 견과류를 드세요. 이것만 해도 3점이 올라갑니다. 넷째, 채소와 과일을 많이 드세요. 다섯째, 좋은 기름을 쓰세요. 올리브유 같은 거요. 여섯째, 동물성 단백질은 생선이나 닭고기를 좀 더 드세요. 일곱째, 튀김, 단 음식, 정제 곡물, 초가공 식품은 자제하세요. 이렇게 먹으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포만감이 오래 갑니다. 밥 먹고 나서 4시간, 5시간까지도 배가 안 고파요. 식물성 단백질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고기를 덜 먹어도 근육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 아침 식사를 보여드릴게요. 통곡물 밥반 공기, 콩 한 줌, 김치, 나물 2-3가지, 된장국. 이게 다입니다. 되게 부실해 보이죠? 하지만 이 안에 필요한 단백질과 섬유질이 다 들어있습니다. 성인 남성도 이 정도면 아침 식사로 충분합니다. 특히 앉아서 일하는 분들한테는요. 옛날 한국 사람들이 못 살 때 먹었던 음식을 먹으면 됩니다. 자연 그대로의 음식들이요. 그 다음 튀김과 과자는 조금 자제하시는 게 좋습니다. 튀김이 왜 나쁘냐? 집에서 튀김 요리를 할 때 어떤 기름을 쓰세요? 건강하게 튀김을 하려면 2가지 기름만 쓰셔야 합니다. 첫째, 올리브유. 둘째, 아보카도 오일. 이 2가지는 가열해도 트랜스 지방이 안 생깁니다. 하지만 밖에서 파는 튀김은 뭘 쓸까요? 콩기름, 해바라기유, 카놀라유, 옥수수유, 포도씨유. 이런 기름들은 가열하면 좋지 않은 지방으로 변합니다. 내 몸에 들어오면 혈관에 염증을 만들고 고지혈증을 악화시킵니다. 과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자의 친구인 라면도요. 초가공 식품을 만들 때는 값싼 기름을 많이 씁니다. 성분표를 보시면 합성유라고 돼 있어요. 합성유가 주 기름이면 초가공 식품이구나 하고 보시면 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통 한식에서는 튀김을 많이 안 먹었는데 70년대에 콩기름을 대량 생산하면서 치킨 같은 게 유행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 과일입니다. 과일은 당덩어리 아니냐?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구할 수 있는 제철 과일들 대부분 당지수가 낮아요. 당지수 55 이하면 낮다고 하는데 과일은 대부분 그 이하입니다. 90%가 섬유와 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먹어도 혈당이 별로 안 올라갑니다. 그래서 식사 후에 과일 조금 드시는 거 괜찮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과일을 섬유를 제거하고 즙만 짜서 주스로 만들면 혈당 상승을 막아주는 섬유가 없어집니다. 액체만 마시게 되면 오렌지 주스랑 똑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액상과당을 먹는 거예요. 액상과당, 제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있다면 1등이 액상과당이고 2등이 설탕물입니다. 왜 그러냐? 액상과당이 내 몸에 들어오면 첫째, 간에 염증을 만듭니다. 둘째, 복부지방으로 저장되면서 두 가지 나쁜 일을 합니다. 첫 번째, 렙틴 저항성. 렙틴은 내가 음식을 충분히 먹었을 때 포만감을 느끼게 해주는 호르몬인데 과당을 많이 먹으면 렙틴이 나와도 뇌가 포만감을 못 느낍니다. 그래서 비정상적으로 식욕이 올라갑니다. 두 번째, UCP1이라는 단백질이 사라집니다. 이게 뭐냐? 지방을 스스로 태울 수 있게 해주는 단백질입니다. 기초대사량을 올려주는 단백질인데 이게 지방에서 사라집니다. 정말 비극적이죠. 안타깝게도 우리는 점점 더 가속 노화로 가고 있습니다. 고도 비만은 증가하고 있고 젊은 당뇨 환자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모든 걸 종합해서 다이어트 약 없이 다이어트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3차원 절식이라고 부릅니다. 첫째, 단순당과 정제 곡물, 초가공 식품을 자제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시작입니다. 이렇게 하면 인슐린 분비가 줄고 혈당이 안정되고 스트레스 호르몬도 줄고 식욕이 자연스러워집니다. 오후 3시에 간식이 안 당깁니다. 저녁 9시에 야식이 안 당깁니다. 둘째, 저녁 6시에 저녁 식사하시고 밤을 비우세요. 다음날 아침 8시에 아침 드세요. 그럼 14시간 간헐적 단식이 됩니다.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실제로 한 달 정도 해보면 체지방이 3.5kg 정도 빠지고 오히려 골격근 근육량은 500g 정도 늘어납니다. 하지만 주의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운동, 수면, 스트레스도 같이 관리하셔야 합니다. 무턱대고 아침만 굶으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밥 먹고 나면 근육 100g 늘고 굶을 때 100g 빠집니다. 계속 요동을 쳐요. 그런데 앉아서 일하고 스트레스 많이 받는 직장인들은 동화저항 현상이 있습니다. 동화저항이 뭐냐? 피 속에 있는 아미노산을 근육 단백질로 만드는 효율이 떨어진 겁니다. 이 상태에서 아침만 안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침에 100g 근육 생성 안 됐는데 100g 근육 빠집니다. 열흘이 되면 총 1kg 근육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턱대고 간헐적 단식하시면 근육 손실만 오고 요요 생기면 지방만 찝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 영양제 이야기 해볼게요. 현대인들은 영양소가 충분한 편입니다. 오히려 과잉인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를 위협하는 게 딱 3가지 있습니다. 이 3가지는 영양제처럼 보충해야 됩니다. 첫째, 잠. 둘째, 운동. 셋째, 머리 비우기. OECD 통계를 봤을 때 한국 사람들이 제일 못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특히 최근 10년 동안 매우 나빠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채소와 과일 섭취가 줄고 있어요. 모든 영양소는 내가 원물 형태로 섭취할 때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과일과 채소를 많이 드시는 게 좋은데 안타깝게도 한국 사람들은 점점 채소 과일을 안 먹고 영양제는 꼬박꼬박 챙겨 먹습니다. 항산화제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적당한 정도의 활성산소는 사실 필요합니다. 암세포도 죽이고 노화세포도 죽이고 고장난 미토콘드리아도 제거해줍니다. 우리가 활성산소를 과도하게 만들어내는 경우가 있어요. 폭음을 한다거나 담배를 핀다거나 선크림 안 바르고 5시간 동안 울트라 마라톤을 뛴다거나 그러면 활성산소가 너무 많이 생깁니다. 이건 항산화제를 먹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평소에 활성산소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내 몸의 건강 상태를 더 좋게 만들어줄 수 있는 최소한의 활성산소조차 안 만들고 계신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에 오히려 고용량의 항산화제를 복용하면 사망률이 증가한다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산화제를 너무 맹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사람의 몸 노화와 뇌 노화는 같습니다. 결국 첫째, 몸과 뇌에 근본적으로 고장을 덜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느리게 늙기입니다. 둘째, 만성질환을 잘 관리하는 겁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진단받으면 약 안 드시려고 도망 다니지 마시고 빨리 드셔야 합니다. 이 2가지를 제대로 하면 약 45% 정도 치매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뇌 기능 자체를 개선하는 방법이 딱 3가지 있습니다. 적극적인 인지활동, 적극적인 신체활동, 적극적인 사회활동. 이 중에서 적극적인 인지활동에 대해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적극적인 인지활동이 뭐냐? 책 보기, 글쓰기, 서예, 그림 그리기, 악기 연습하기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활동과 대비되는 게 수동적인 인지 활동입니다. 예를 들어 하이볼 원샷하기, 스마트폰 보기, 텔레비전 보기, 슬롯머신 당기기. 이런 것들은 수동적인 인지 활동입니다. 이런 활동을 좋아하게 되면 화병이 납니다.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삼독이 있습니다. 탐욕, 분노, 무지. 스트레스를 받으면 화병 걸리면 암 걸릴 것 같다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실제로 걸립니다. 자동적으로 매일매일 암세포가 우리 몸속에 생기는데 면역세포가 매일 리얼타임으로 제거해 줍니다. 그런데 스트레스 호르몬은 면역 억제 기능을 갖고 있어요. 스트레스 호르몬이 면역세포의 기능을 방해하면 암세포가 무럭무럭 자랍니다. 그럼 스트레스는 어떻게 풀어야 하느냐? 적극적인 인지활동을 통해서 풀면 2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 레벨도 낮춰서 가속노화도 예방할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인지 예비능을 더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머리가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잠도 잘 자야 됩니다. 잠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스트레스와 잠,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음식 취향, 인슐린, 저항성, 가속 노화, 이 5가지는 톱니바퀴처럼 엮여 있습니다. 다 동시에 관리돼야 됩니다. 5개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관리가 안 되면 나머지 4개가 다 나빠집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스트레스 받으면서 식단을 한다는 건 지속 가능하지 않고 반드시 실패합니다. 제가 한 달 정도 스트레스 받으면서 다이어트 하니까 원래 안 먹던 컵라면을 자정에 까먹는 버릇이 생겼어요. 결국 의지력으로는 절대 식단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내가 모르는 거 아닌데 뻔히 다 아는 얘긴데 실천을 어차피 못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 실천을 못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삶의 시스템에 무언가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위험 음주를 하게 되면 60대가 되면 동년배에 비해서 뇌노화 정도가 12년 이상 앞서 있습니다. 지난 100일 동안 먹은 술의 총량이 하루에 주정불문 4잔이다. 그러면 동년배에 비해 뇌노화가 6년 정도 앞서 있습니다. 알코올, 제가 안전마진을 정해드리겠습니다. 고위험 음주가 아닌 음주는 남성은 주정불문 일주일에 14잔까지, 여성은 주정불문 일주일에 7잔까지입니다. 술을 스트레스 풀기 위해서 먹죠. 안타깝게도 술을 많이 마시면 스트레스 호르몬 스파이크가 옵니다. 이 상태에서 잠을 자면 전혀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술을 많이 마시면서 잠을 청한다. 이건 전두엽을 면도날로 도려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술 먹으면서 잠을 청하는 거 굉장히 나쁜 습관입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의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조정해야 하는지 방향성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서 술을 가져다 놔도 되고 술이 아니라 케이크가 될 수도 있고 치맥이 될 수도 있고 치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내 즐거움, 내 낙. 술이 내 인생의 유일한 낙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술이 주는 도파민이 내가 경험할 수 있는 도파민의 최고치를 찍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내 쾌락중추는 적응을 합니다. 그런데 그 쾌락중추는 내가 인생에서 경험하는 모든 자극을 다 같이 공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비극의 시작이에요. 정상적인 활동이 주는 도파민은 재미가 없어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일상생활을 도저히 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는 안타깝게도 더욱더 즐거운 것들로 삶을 가득 채워놓으려고 하면서 삶을 망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수록 안타깝게도 나한테 도움이 되는 활동들은 점점 더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이 사이클로 가는 게 현대사회에서는 더 부유하고 멋지고 힙하고 트렌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다들 남과 경쟁하고 더 비싼 여행지에 가서 핸드폰만 스크롤하고 사진 찍어서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또 저녁에 술 마시고 이런 식으로 삶을 설계하게 됩니다. 사실은 반대 방향으로도 풀어낼 수 있습니다. 내가 나에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의 포트폴리오를 적극적인 인지활동 위주로 리모델링한다면 뇌가 깨끗해집니다. 습관이 되면 별로 힘이 들지 않습니다. 이 상태가 되면 다른 것들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음식, 잠, 이 3가지가 결국 하나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의 포트폴리오를 점검해 보면 자연스럽게 삶은 균형을 되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느리게 늙는 방법, 특별한 게 아닙니다. 첫째, 단순당과 정제 곡물을 줄이세요. 둘째, 통곡물과 콩과 채소를 드세요. 셋째, 튀김과 초가공 식품을 자제하세요. 넷째, 적절한 간헐적 단식을 하세요. 다섯째, 운동하세요. 여섯째, 잘 주무세요. 일곱째, 술을 줄이세요. 여덟째, 스트레스를 적극적인 인지 활동으로 푸세요. 아홉째,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의 포트폴리오를 점검하세요.
이 9가지를 실천하시면 같은 나이를 먹어도 훨씬 더 젊고 건강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1년에 1년씩 늙는 게 아니라 1년에 0.7년씩만 늙을 수 있습니다. 10년이면 7년, 20년이면 14년, 30년이면 21년. 같은 90세인데 어떤 사람은 생물학적으로 70세의 몸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느리게 늙는 방법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